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회나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일 만에 다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까지 넘어서면서 전국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1,985조 원으로 2,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크게 늘면서 1년 사이 24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4차 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30, 40대 젊은 층이 확산을 주도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염력이 기존보다 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50개 주 전체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영국이 다음 주부터 상점과 체육관 등의 문을 다시 여는 등 봉쇄 완화 조치에 나섭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혈전 우려로 젊은 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500명 수준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유행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브리핑에서 많은 전문가가 3, 4월에 4차 유행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화한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의 유행 상황은 충청과 경남권 등 비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이끌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추가 확산을 잘 막으면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단검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인천 호프집과 어린이집의 감염 사례를 언급하고 진단검사만 빨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은 충분하다며 의심 증상이 있는 국민이 빠짐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방역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단 감염 이전부터 교사와 원생들의 감기 증세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단검사만 빨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은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기관을 꼭 방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허가 여부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7일 오전 얀센 백신에 대한 마지막 전문가 자문회의인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품목 허가 여부를 논의한 뒤 오후 3시에 결과를 공개합니다. 앞서 열린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얀센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66%대인 것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안내하자 일선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방역당국은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약사회는 방역당국 공식 발표에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레놀은 다국적 제약사가 만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상표명으로 국내 제약사도 같은 성분의 해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비슷한 의약품을 제공해도 소비자는 찾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암을 일반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보험 광고들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가입 권유에는 하나같이 적극적이지만 막상 보험금 줄 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가운데 신경 내분비 종양이 대표적입니다. 판리회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 자문을 내세워 일반암이 아니라며 지급해야 할 금액의 10에서 30% 수준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험 약관상 암이 아니다. 이거는 암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적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갑상선 전이암 관련 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선 자체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뒤 관련 설명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을 보험 가입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5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청구권 소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2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세 확대와 지방재정 순확충 등으로 3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 원으로 GDP 대비 44%에 달했고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었습니다. 4차례 추경으로 67조 원의 국채가 발행되는 등 모두 119조 원의 국채가 발행됐습니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 원 넘게 늘어난 1,985조 3천억 원을 기록해 2천조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국채 발행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112조 원, 공무원,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의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부담액은 크게 낮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벚꽃 개화가 기록된 올해 3월이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3월 전국 평균 기온이 8.9도로 평년보다 3도나 높아 1973년 공식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의 찬 공기 유입이 예년보다 적었고 라니냐 영향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고한 것이 고온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월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지며 전국 강수량도 109.2mm를 기록해 역대 4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앵커 두 분 4월이잖아요. 4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네. 과학의 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과학 행사들이 한 달 내내 진행이 되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과학의 달 행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학의 달 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양회영 기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겠습니다. 네. 자,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과학의 달이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학의 달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위기를 기회로 내일의 희망 과학기술 ICT라는 주제로 4월 한 달 동안 분야별 과학 주간을 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데요. 네, 우선 이번 주는 우주 개발이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바이오와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순으로 큰 주제가 4주 동안 이어집니다. 네. 또 요일별로 다른 과학 콘텐츠들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 월요일에는 국내 연구진의 최신 연구 성과를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K-사이언스 라이브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실시간 강연인 사이언스 클래스가 열립니다.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과학 이슈나 기초 이론 등을 전달하는 다들 배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전국 생활과학 교실에서 진행하는 과학 학습 콘텐츠인 온라인 생활과학 교실, 또 영화나 드라마 속의 과학 기술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시네마 라운지 S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해서 비대면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로 손꼽히는 우주개발, 바이오,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이렇게 4개 분야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특히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게 다양한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였는데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온라인 행사 중심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학 주제를 각각 다른 콘텐츠로 즐길 수 있어서 골라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강연 말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과학 행사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책을 읽고 참여하는 서평 이벤트인데요. 네.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잖아요. 이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우수 과학도서 21권을 정하고 이 중 한 권을 읽어서 서평을 남기면 참여 인원 중에 421명을 뽑아서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전자책 독서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4월 10일 토요일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온라인 과학 퀴즈쇼인 사이언스 골든벨을 운영하고요. 또 온라인 과학 그림 대회도 열리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미래과학자 그림 대회를 여는데 이 감염병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4월 18일까지 참가작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아주 알차게 준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과학은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또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대면 행사는 없나요? 네, 대면 행사도 물론 있습니다. 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요, 4월 13일부터 플라스틱을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리는데요. 이 플라스틱의 역사와 제조 방법, 장단점 등을 볼 수 있는 체험 행사인데 이 전시는 현장을 갈 수도 있지만 현장을 가지 않고도 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전시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D 영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VR 헤드셋을 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2가지 시선으로 영상이 편집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간 듯한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다른 현장은요, 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있는데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이언스 체험 마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DNA 이중나선 만들기, 뭐 해시계 만들기, 탐사선 착륙시키기 등 다양한 과학 분야의 체험 9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주말마다 야외에서 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사이언스 쇼도 열릴 예정입니다. 예. 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과학은 재미있다라는 주제로 체험, 실험, 쇼, 대회 등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철저한 방역과 실시간 소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과천과학관으로 즐거운 봄나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뭐 과천과학관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안전한 과학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 과학관은 물론이고 이 과학문화센터 등지에서는 실시간 소독, 시간별 인원 제한 등으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 과학 체험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미리 꼭 알아보시고 또 방역 상황에 따라서 현장 입장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행사를 재밌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 수칙 준수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4월 과학의 달에 저희 YTN 사이언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우리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는 어떤 걸 준비했나요? 네, 우선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준비한 걸 좀 말씀드리면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이우일 과총 회장과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 또 김무한 포스텍 총장 등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웠던 과학계 기관장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이 특집 프로그램도 눈에 띄는데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를 진단한다라는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네. 일종의 과학 썰전 방식으로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출연해서 대한민국 과학에 대한 미래를 거침없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뭐 우주, 바이오, 디지털 뉴딜하고 또 탄소 중립, 앞서 이야기했던 4가지 중점 주제잖아요. 이 주제들에 관련해서 4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YTN 사이언스는 이 명품 과학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선보여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의 달에도 이 특집 과학 다큐멘터리를 여러 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게 디지털 뉴딜이잖아요.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 다큐멘터리가 2부작으로 4월 22일과 29일 밤 9시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대한민국 연구 현장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와 함께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인공태양, 이터의 현장,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 돌아보는 등 이 아주 심도 깊은 과학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과학의 달 행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과학의 현주소와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확산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세대인 청소년들의 스포츠와 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하루 400만 명을 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 확충과 동네 약국들이 동원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억 600만 명이 한 차례 맞았고 두 차례 접종을 끝낸 경우도 6,100만 명으로 전체의 18%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거의 이뤄진 6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병원 입원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고 문을 연 학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cording to CDC guidance, these activities should be limited. 대응팀은 CDC 지침에 어긋나는 단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war against COVID-19 is far from over, far from won. The worst thing we could do right now would be to mistake progress for victory. 바이러스 확산은 계절과도 무관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might remember a year ago, or a little bit more than a year ago, when we were looking for the summer to rescue us from surges. It was in fact the opposite. We saw some substantial surges in the summer.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여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이 하루 100만 명을 넘는 날이 25일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 50개 전체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던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처음으로 11명의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50개 전체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모두 영국발 변이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국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5,511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퍼진 변이 바이러스는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CDC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선 브라질에선 방역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인 가운데 연일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카누를 타고 의료진이 힘겹게 이동합니다. 간호사 마리아 씨는 매일 수상가옥을 다니며 노인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는 상류 165km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Foi ótimo, foi checar, eu ia embora nessas vacinas para os idosos.
porque eu tinha medo dessa doença, tinha não, eu tenho. Já está fazendo a segunda dose, aí já tem mais gente imunizada, né? Então a gente se sente realizado fazer o nosso trabalho e gratificante também. 브라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9.5%인 2천만 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다소 줄었지만 누적 확진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일 1,000명 넘게 숨지고 있는 브라질의 사망자는 이미 33만여 명에 이릅니다. 브라질은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이 미비했고 정치 세력 간 갈등이 통일된 방역을 막았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말 보건장관은 봉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곧바로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봉쇄에 반대했습니다. 이러자 지방 정부들은 연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빈민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 혼선과 백신 부족 속에 브라질의 코로나 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HO 모스크바 대표부가 현지 시간 5일 코로나19는 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되지만 인간 대 동물로 전염된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표부는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밍크와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너구리 등 일부 동물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 종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이 봉쇄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많은 상점과 동물원 등 주요 시설들의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은 오는 12일부터 비필수 상점과 동물원, 체육관, 미용실 등의 문을 다시 열고 펍과 식당 등의 야외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2단계 봉쇄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직접 펍에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n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영국은 이 같은 상황 호전을 지속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주 2회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검사는 직장이나 지역사회, 학교, 대학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키트를 자택으로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를 대거 확대해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를 걸러내 확산 고리를 끊어낸다는 계획입니다. Please use the free NHS tests even if you don't feel ill because remember 1 in 3 people with this virus doesn't have any symptoms. 영국 정부는 또 이달부터 바이러스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 축구 경기 등 공공 이벤트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3,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회차를 맞았으며 500만 명은 2회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봉쇄 조치와 발빠르게 진행한 백신 접종 덕분에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한때 7만 명에 육박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5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등교 재개, 6인 이하 실외 모임 및 운동 허용 등의 1단계 완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단계 완화 조치는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해외여행 재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채널 4 뉴스는 고위급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 우려를 이유로 이 같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 4 뉴스는 자료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30세 이하에는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이 다음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쇼핑 등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관리들이 투표를 통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으며 수일 내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쉬 교수는 그러나 실내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를 내놓은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대국민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하는 484만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속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해 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도 백신을 접종받고 항체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s ist ja in ganz Deutschland seit Anfang März eine sehr umfassende Testinfrastruktur entstanden, haben sowohl die negativ Getesteten wie die Geimpften dann die gleichen Möglichkeiten.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은 추가적인 진단 검사 결과 없이 상점이나 미용실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수주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약 230년 전 세계 최초의 자전거가 발명된 후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자전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누워서 타는 자전거 리컨번트부터 자동차처럼 생긴 벨로모밀까지 특별한 자전거의 세계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만나보시죠. 약 230년 전 최초의 자전거가 발명된 후 자전거는 늘 우리 곁을 지켰는데요. 2021년 현재 자전거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특별한 자전거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서울 남산. 자전거를 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탄 지 15년이 넘은 조동진 씨는 1년 전 전기 자전거로 바꾼 후 그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즐겨왔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 전기 자전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어필, 언덕길 같은 데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길 같은 데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탈 때도 전동의 도움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항상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기를 이용해 달릴지, 일반 자전거로 달릴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배터리를 끄고 가는 모드가 하나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코 모드로 가장 약한 지원율, 그 다음에 트레일 모드,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지원율을 받는 터보 모드, 이렇게 모두 4가지의 모드로 운행 중에 조절을 하고 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스마트한 기능도 있는데요. 이 자전거에는 이 블루투스로 이제 싱크가 되는 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능으로 이 유저를 도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동 작동을 하는 게 이제 시간, 거리, 그리고 심박수에 의해서 프로그램 해둔 대로 전동 지원을 받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 심박수 기능인데요. 제가 이제 심장 쪽에 무리가 안 가게끔
뭐 제 심장 박동이 뭐 120이 넘으면 그때부터 전동 지원율을 30%로 해라라는 등의 명령어를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두면은 이 자전거가 제 심박수가 그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전동 지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자전거를 연동하여 본인의 근육량, 폐활량 등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조동진 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부터 오르막길은 물론 장거리 라이딩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는데요. 좋은 점은 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그리고 지리적인 한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몸으로 한 30kg 정도 왕복, 그럼 60kg가 되는 건데, 그거 좀 힘들다 했을 경우 이런 전동 자전거가 있을 때 심지어는 그거 2배 되는 120kg를 왕복을 해도 뭐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집에 와서도 그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저는 아주 100%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자전거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자전거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다 똑같은 자전거처럼 보여도 자전거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데요. 자전거의 종류는 아동용, 여성용, 하이브리드, MTB, 로드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BMX, 픽시, 팻바이크, 또 리컨번트 같은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자전거는 3가지인데요. 외형에 따라 그 용도와 성능이 달라집니다. 예, 자전거는 크게 지금 보시는 로드 바이크하고 MTB가 있습니다. 로드 바이크는 속도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 자전거라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얇고요.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더가 탑승했을 때 이렇게 숙이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MTB는요, 산에서 이제 어떤 장애물이나 요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충격 완화 장치가 달려 있고, 바퀴도 보는 것처럼 접지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로드 자전거와 산악용 자전거의 특징을 모두 섞은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산악용 자전거의 일자형 핸들에 로드 자전거처럼 얇은 바퀴를 가져 생활용 자전거로 인기랍니다.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인 자전거는 따로 있다는데요. 예, 일반 자전거도 많이 찾고 있지만 전기 자전거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을 보더라도 30% 이상 매출이 전기 자전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동력에 과학을 더한 전기 자전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자전거의 구동 원리를 보시면 이제 페달을 돌렸을 때 뒷바퀴가 구동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그 페달을 밟는 사람의 힘을 이 모터라는 거하고 배터리가 같이 이제 힘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모터의 위치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전기 자전거의 구동 방식은요, 휠이 스스로 드는 휠 구동 방식과 그 크랭크 쪽에 드는 중앙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휠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여기에 달려 있어서 모터 스스로가 도는 방식이고요. 여기 있는 이 제품은 중앙 구동 방식, 센터 드라이브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동력이 일어납니다. 효율면으로 봤을 때 두 자전거의 큰 특징은요, 휠 구동 방식보다는 중앙 구동 방식이 전기를 쓰는 그 효율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중앙 구동 방식은 휠 구동 방식과 달리 기어를 조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기 자전거는 조작 방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이제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스 방식은 이제 직접 페달을 밟을 때 그걸 이제 동력으로 힘에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좀 더 실어주는, 도와주는 형태가 있고, 스로틀 타입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반적인 오토바이하고 같이 이제 스로틀을 당기면 동력이 구동돼서 앞으로 나가는, 그렇게 이제 2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멀리 갈 수 있는 전기 자전거. 한 번에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요? 파스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보통 100km 정도로 세팅이 되고요.
스로틀로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델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0km 전후 정도 이동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자전거는 출퇴근용 자전거를 찾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나이도 좀씩 들고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전기 자전거를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덜 들고 또 웬만한 언덕도 가볍게 올라가고 그 안에 발로 움직여야 자전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못다 힘을 좀 얻어갖고 내 육체에 힘을 또 가하고 해서 운동도 좀 되고. 여기서 잠깐! 전기 자전거를 탈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도로교통법이 이제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초에 시행이 됐을 때는 면허도 없고 일반 자전거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됐었지만 이제 그게 약간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 보니 이제 면허 부분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에서 중에서도 스로틀 방식은 이게 오토바이로 분류가 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면허도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 하이바를 써야 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또 올해 5월 발표 예정인 재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스로틀 자전거를 면허 없이 주행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자전거를 찾아 이번엔 서울 함공원을 찾았는데요. 저게 뭔가요? 이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앉아서 타는 그런 형태의 자전거가 아닌 누워서 타는 형태의 자전거인 리컨번트라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누워서 탄다고요? 리컨번트는 19세기 초 속도를 개선하고자 공기 저항을 줄여 만든 자전거인데요. 개발 초창기에는 누워서 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 프란시스 포레가 리컨번트를 타고 대회에 참가했다가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대회엔 리컨번트 출전이 금지되었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리컨번트는 허리의 힘을 온전히 페달에 전달할 수 있어 편안하게 타면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뭔가 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그래도 그 운동을 좀 쉽게 오랫동안 또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의 자전거를 타고 그 다른 분들의 이제 시선도 이렇게 느끼면서 아주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를 리컨번트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박수배 씨는 편하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리컨번트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체중을 거의 10kg 가까이 감량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낸 일이거든요. 특별히 식단 같은 조절도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제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거든요. 이제 왕복으로 한 60km 자전거 출근을 이렇게 매일 하고 나니까 그 짧은 어떻게 보면은 길지만 짧은 6개월 시간 안에 몸무게도 체중 감량도 10kg 가까이 했지만 그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제가 앓고 있었던 대사 이상 질환 같은 것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어요. 이번엔 작은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이 귀여운 차의 정체는 벨로모빌이라는 자전거입니다. 벨로모빌은 프랑스어로 자전거와 차의 합성어인데요. 리컨번트의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커버를 덮어 씌워 공기 저항을 줄인 겁니다. 내부는 리컨번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라이트와 사이드 미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차 같죠? 그런데 이 자전거, 차만큼이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벨로모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전거로 불리는데요. 2015년
인간의 발 힘만으로 최고 시속 132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빠른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인지 점점 리컨번트를 즐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누워 타는 자세에서 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공기역학적인 이점과 그리고 편안함, 이거라면은 정말 재밌게 즐겁게 무언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각양각색 매력으로 똘똘 뭉친 자전거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건강과 재미,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자전거는 계속 개발 중인데요. 자전거의 활기찬 내일이 기대됩니다. 올해는 서울의 벚꽃이 거의 100년 만에 가장 일찍 폈습니다. 2, 3월 날씨가 유난히 따뜻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봄꽃 피는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봄꽃의 개화가 빨라지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른 개화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오늘 날씨 알기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화사하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봄이 정말 왔구나 이렇게 실감 나는데요. 자, 그런데 꽃은 봄이 온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식물의 개화 시기는 일반적으로 기온과 낮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다양한 광주기 조건에서 개화 시기를 관찰한 결과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장일식물, 짧을 때 피는 단일식물, 이와 관계없는 중일식물로 나뉘게 됩니다. 예. 낮이 길어지는 봄에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등이 장일식물, 낮이 짧아지는 가을에 피는 국화나 코스모스가 단일식물에 속합니다. 또 온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개화 시기에 온도가 높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피게 됩니다. 예. 종합해보면 봄꽃은 일조 시간이 길고 기온이 높으면 개화 시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기온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결정된다는 거군요. 올해 서울 벚꽃이 관측 이래 99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기온이 상승한 이유 때문일까요? 네, 1922년 서울의 벚꽃을 관측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3월 24일 공식적으로 서울의 벚꽃이 개화함에 따라 99년 만에 가장 빨리 벚꽃이 개화한 겁니다. 예. 서울의 경우 평균 벚꽃 개화일이 4월 10일인데 평년보다 17일 빠르고 역대 가장 빨랐던 지난해 3월 27일보다도 3일이 일렀습니다. 예.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개화한 이유는 2월과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 시간도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2월 평균 기온은 평년 0.4도보다 2.3도 높은 2.7도였고 3월 역시 평균 5.1도보다 3.2도가 높은 8.3도였습니다. 네. 일조 시간의 합도 2월 181시간으로 평년 163.3시간보다 17.7시간이 많았고 3월도 평년 138.3시간보다 20.2시간이 많은 158.5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년보다 그 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도 많았던 게 벚꽃의 개화를 앞당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그 벚꽃이 개화했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있는 나무에서 얼마나 꽃이 펴야 이걸 개화로 인정해 주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벚꽃처럼 한 개체에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은 이미의 한 가지에서 3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 표준 관측목이라고 벚꽃의 개화의 기준이 되는 묘목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동네마다 꽃이 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요 지역 및 지점에 기준이 되는 묘목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말씀드리면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기상 관측소의 왕벚나무를 표준 관측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나무의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그 벚꽃이 피게 되면 서울의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관측목의 80% 이상 피었을 때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벚꽃이 개화하고 난 뒤 일주일가량 뒤에 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를 측정하는 기상 관측 장비처럼 개화도 측정할 수 있는 이 벚나무 표준 관측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봄꽃이라고 하면 개나리나 진달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벚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피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개나리, 진달래, 벚꽃의 차례대로 개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봄꽃의 개화 시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처럼 서울의 봄꽃들이 아을의 사이에 모두 피는 동시 개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희대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서울 등 전국 6개 지점에서 개나리가 핀 이후 벚꽃이 개화할 때까지 지연일이 1951년부터 1980년대에는 평균 14일이었는데 1981년부터 2010년에는 이게 11일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게 더 짧아져 2014년에는 10.7일, 2018년에는 8.7일로 줄었고요. 서울만 보게 되면 올해는 5일로 줄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개나리와 벚꽃이 거의 동시에 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봄꽃 개화 시기가 변하면 생태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과거와는 다른 봄꽃의 개화가 단지 봄꽃만의 현상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칩은 3월 초이지만 겨울잠에서 일찍 깬 개구리의 알이 2월 초에 발견되거나 봄꽃이 과거보다 너무 일찍 피고 지게 되면 벌이 꽃가루로 옮겨야 할 때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예.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봄꽃 개화 시기의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멸종하거나 혹은 그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기온이 상승해서 벚꽃도 일찍 피고 또 그에 따라서 생태계 교란도 심화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벚꽃이 이렇게 빨리 피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벚꽃 축제는 즐기기가 어렵겠죠? 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봄꽃 축제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에도 벚꽃이 개화하고 만개하며 본격적인 벚꽃의 향연이 시작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도 봄꽃이 현재 만발했지만 봄꽃 축제는 대부분 취소가 되는데요. 벚꽃의 도시로 유명한 경남 진해를 비롯해 경북 경주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축제를 취소하고 봄꽃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서울 여의도 윤중로 같은 경우 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터 이달 12일 정오까지 예정됐던 여의서로 봄꽃길 1.7km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를 8일 오후 2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예. 제한적인 관람으로 7일까지만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관람을 위해 사전 온라인 시청을 받아 무려 3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요. 총 이 중에 1,08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하루에 7번 입장하게 되는데 최대 99명까지만 출입하게 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 많은 시민분들이 봄꽃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꽃 구경 못하는 게 올해가 제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혈액형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증상 중등도 등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마운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10만 7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앞선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혈액형으로 지목됐던 A형의 경우 감염 위험이 낮았다는 O형보다 오히려 코로나19 양성률과 입원한 비율이 모두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혈액형 역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률들과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코올에 노출된 태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선천성 장애를 진단받을 확률이 11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연구팀은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커피 3잔 이상의 카페인과 간접 흡연에 노출된 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날 위험도 각각 1.92배, 1.62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임신 중인 여성은 물론이고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임신 3개월 전부터 금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한국이 발표한 SCI급 논문은 6만 9천여 건으로 세계 12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SCI 논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한국의 논문 발표 건수는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6만 9천여 건으로 2018년에 이어 세계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논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분야는 임상의학이었고 논문 발표 건수가 가장 많은 국내 기관은 서울대였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 벤처기업의 임직원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인 K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495개 기업의 임직원 수는 전년보다 53.6% 늘어난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당 평균 신규 고용 인원은 5.1명으로 전체 응답 기업의 약 74%가 직원을 새로 고용해서 신규 일자리 2,500여 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을회관을 한다. 노인들만 여기 계시다 보니 창고를 보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이미 저기 다 바닥에 있어요. 얘네 바닥에. 와, 잘 됐다. 너무 잘해놨네. 계세요. 지금 어머니 연세가 93살. 응? 너도 마스크 살짝 내려봐. 살짝 이게. 50은 넘었겠는데. 그거보다 이거 고쳐줘 좀 고쳐줘. 있고. 정서가 지금 거의 쏟아지는 건데. 할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 하자. 그거 고쳐야 돼. 눈꼬리가 빠졌잖아. 너 들어가봐.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열어? 잠깐만. 더 어두워지기 전에. 화이팅! 어머니 저희는요 타랑은 받아요. 아이, 네.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한 번. 감사합니다. 수줍게 소나트를 보내주시는 어르신 덕분에 고단했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네, 연신 할 수 있다를 외치며 의지를 다지는 열정적인 모습에도 감동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